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다스의 120억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 다스 전담 수사팀은 정호영 전 BBK 특검을 내일 오후 2시쯤 피고 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전 특검은 지난 2008년 BBK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스에서 120억 원이 빠져나간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정 전 특검은 그러나 이 돈을 비자금이 아닌 격리 직원 개인 비리로 결론짓고 언론에 발표하지 않은 건 물론 검찰에도 사건을 제대로 인계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 전 특검은 지난달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수사 자료를 공개하면서 자금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으로 흘러간 사실이 없고 횡령은 개인 비리였던 만큼 애초 특검 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기록을 넘겨받고도 추가 수사를 하지 않은 검찰이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강변했습니다. 정 전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오는 21일로 끝이 나는 만큼 불과 3주 만의 수사에서 검찰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BBK 특검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 2008년 2월 김진 다스 총괄 부사장과 이상은 다스 회장의 측근 김종백 씨가 경주 외환은행에 이 회장 개인 계좌에서 100억 원을 한 장짜리 수표로 인출했습니다. 이 돈은 도곡동 땅을 포스코에 매각한 뒤 고 김재정 회장과 100억 원씩 나눠 이 회장이 보관해오던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표는 계좌 주인인 이상은 회장이 아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금 관리인인 이영배 씨에게 전달됐습니다. 왜 나한테 가져오지 않고 갖고 왔다가 나중에라도 가져가면 문제 없지 그걸 왜 바로 갖다 줬냐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런데 최근 김종백 씨가 공개한 녹취에 도곡동 땅을 판 돈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등장합니다. 영감이 시영이 보고 달라 그러다니까 된 거야. 예. 그 시영이가 이상은 씨 보고 내놓으셨더니 난 모른다. 동행이 안 되게 된 거야. 이 전 대통령의 조카 김동혁 씨는 이 전 대통령이 도곡동 땅 판 돈을 돌려달라고 했다고 이해한 건데 3개월 뒤 이 녹취를 들은 이상은 회장의 아들 동영 씨는 김동혁 씨가 사안을 착각하고 있다고 자신의 최측근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녹취록을 이동영 부사장이 확인한 후 김상범 이사가 저희 가게에 와가지고 140억과 100억을 얘는 반대로 얘기하고 있다. 다스 여직원이 조성한 비자금 120억 원이 특검의 요구로 회사로 반환되기 전에 이상은 회장이 보관하던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은 이미 이 전 대통령 측에 건네진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 돈이 이미 2008년에 이 전 대통령 쪽에 전달된 만큼 이 전 대통령이 시영 씨를 통해 돌려받으려던 돈은 땅 판 돈이 아닌 별도의 비자금이라는 얘기입니다. 최근 이런 내용을 파악한 검찰은 이상은 회장의 계좌에서 나와 이영배 씨에게 건네진 100억 원짜리 수표의 정확한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돈의 행방을 찾으면 도곡동 땅의 원주인은 물론 이 돈이 투자된 다스의 주인과 BBK의 배후까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홍준표 대표가 굳은 얼굴로 행사장에 들어서며 손가락으로 한 언론사 취재진을 지목합니다. 여기 MBN 마이크 빼세요. MBN은 오늘부로 당사 출입 금지 그리고 부수를 빼세요. 거의 기사나 하는 거는 내가 취재를 권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이 언론사가 쓴 기사를 문제 삼은 겁니다. 당에서 제명된 류여애 전 최고위원이 홍 대표에게 수년간 성희롱을 당했다는 주장을 담은 기사였습니다. 홍 대표는 나를 음해하는 가짜 언론이란 SNS 글을 남겼습니다. 또 해당 언론사에 공문을 보내 한국 당사 출입 금지에 취재 거부, 전당원 시청 거부를 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한국당은 가짜뉴스와의 전쟁도 선포했습니다. MBN 측은 표현에 일부 오류가 있었다며 정정보도문을 냈지만 취재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건 지나쳤다며 당 관계자와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일상불란하게 다 해놓고 MBN에 조치를 하거나 뭘 할 수 있는 답변을 주거나 할 수 있는 시간 하나도 안 주고서 어떤 성의 있는 조치와 회사 당국으로부터 어떠한 얘기를 해왔는지 그거부터 회사 가서 회의를 해보시고 저한테 따지세요. 홍준표 대표는 법적 조치까지 언급하고 있는데 다소 감정적인 이런 대응엔 비판적인 보도 자체를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담긴 게 아니냐는 해석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강한 듯 따뜻한 남자 기정씨가 정말 좋아요. 할 때마다 부끄럽죠. 미치겠네요. 근데 계속 똑같은 말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사람들이 다 기정씨가 정말 좋다고 느끼게끔 만들어 드리려고 똑같은 얘기 계속합니다. 자, 김종인 컷오프의 아픔을 딛고 강철 같은 의지로 다시 일어서고 있는 가뜩이 같은 남자, 현역 같은 전우환 강기정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강기정 의원님과 12번째 만남입니다. 아, 많이 됐네요. 100개까지 가셔야죠. 정이 많이 쌓였어요. 네, 100개까지 가셔야죠. 다 대답을 안 하시네. 100회면 앞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100회면 2년입니다. 예. 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손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감동했던 그 멘트의 주인공, 강기정 의원님의, 사모님. 정확한 표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런 표현들이 좀 어색할 때가 있어요. 강기정의 반려자, 아니면 강기정의 특별보좌관. 왜 이러세요? 월급이 있으면 돈 주고 없으면 안 주는. 아, 제가 생각해낸 게 있습니다. 강기정의 실소유주. 자, 유기숙 여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감기 중이신데 올라오셨다고요? 네, 요즘 좀 무리를 했더니 몸살 기운이 있었는데 네. 너무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제가 그러셨구나. 여기를 꼭 네. 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떤 예. 곳에서 팟캐스트를 진행하는지 아. 그런 사심 때문에 아, 여기를 오게 됐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팟캐스트는 역사의 현장 같은 거예요. 나름대로 오시는 분들은 특히 이제 세고로 유가족 분들 오시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네. 뭔가 그 느낌이 좀 다른가 봐요. 근데 몸이 편찮으신 가운데 광주에서 이렇게 올라오셨는데 방송이 11회 정도 나가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가 이렇게 언급했던 바로 그 인물이시고 일단 한번 여쭐게요. 의원님 마이크는 꺼드릴게요. 입 대겠습니다. 반응하시면 안 돼요. 입 다물겠습니다. 예. 어떻게 만나셨어요? 저희는 이제 사회단체, 그때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이라고 거기에 지역 조직인 사회단체에 저는 정책실장을 하고 있었고, 남편은 청년협의회 회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역의 어르신들이 서로 각자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했으니까 너희 둘이는 반드시 결혼을 해라. 그래야만 한다. 아, 저는 연애를 했어요. 네. 연애를 하다가 실패를 막 한 무렵에 무려 한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어르신들이 이제 진짜 너희들이 짝을 만났다. 저는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었는데 별다른 대안이 없으므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강기정에 대해서 강하지만 따뜻한 남자라고 하는 게 세뇌된다고 한 것처럼 저도 이제 그 어르신들의 말씀에 세뇌가 돼서 반드시 둘이 결혼을 해야만 하나 고민하기 시작해서 하다 보니 이벤트가 쌓여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여자분들은요, 내가 좀 튕겼다. 요 느낌을 강하게 어필을 하시는데, 참, 어쨌건 두 분은 운명적으로 만나신 것 같고,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면 그 외로움을 못 견디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때 딱 앞에 있는 사람, 이게 운명의 만남인 거죠. 우리 여사님도 운동권이셨군요, 그러니까. 네.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감성적 결이 비슷해야지, 그걸 이해를 하지, 운동 전혀 안 한 사람하고 한번 살아보실래요? 학교 때는 만난 적 없고 언제 한번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사회운동이요. 이제 밖에 나와서 저하고 4살 차이 학번이 4년 차이 나다 보니까 만날 기회가 전혀 없었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유기숙 정도는 후배 내지는 알로 다 보이죠. 제가 문 열어주지 마세요. 3민투 위원장 아닙니까? 3민투. 급이 달랐다고? 급이 다르고 전혀. 그리고 저는 그 부문 청년운동의 대표고 저 유기숙 씨는 일개 그냥 실무자였지. 자, 반박 필요합니다. 생각해보니까 마이크 꺼드린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내각이 있다면 그 청와대 보좌관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사회운동에는 늘 맞습니다. 전략을 생각하고 정책을 생산하는 곳이 있어야만 해요. 제가 눈에 들어왔던 것은 원석처럼 다듬어지지 않았는데 좀 다듬으면 괜찮아지려나? 이런 느낌을 가지고 봤던 것 같습니다. 너무 까부나? 아니. 뻔한 소리. 우리 남편은 너무 좋아요. 이거는 누가 듣겠어요? 당연히 스킵이지. 이런 이야기 재밌습니다. 그렇게 만나셨군요. 여기까지는 이제 재미를 위해서고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유기숙 여사의 더 재밌는 인터뷰는 에피소드 후반부에서 더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정치 현안부터 먼저 이야기하고요. 검찰이 영포 빌딩을 2번이나 압수수색했는데 사실은 이 영포 빌딩의 원조는 강기정 의원님이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기억하는데 이명박 당시 후보가 영포 빌딩에 영포 빌딩 관리인으로 자기 아들, 딸을 집어넣어서 거기 월급도 주고 건강보험도 뭐 넣고 이런 방식이었었잖아요. 그 이슈가 이명박의 BBK 이슈가 잦아들면서 뭔가 죽어가려고 할 때 그 당시에 그걸 터뜨려서 끝까지 물고 늘어졌던 분이 바로 저는 의원님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기억 좀 더듬어 주십시오. 이 영포 빌딩 요즘 MB를 잡기 위한 핫 이슈가 되어 있는데요. 장소, 뜨거운 장소가 되어 있는데 이 영포 빌딩을 3번 압수수색합니다. 처음은 다스 사무실인 2층 다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그리고 2번째는 이동영 조사가 끝난 바로 그날 저녁 지하 창고를 압수수색하고 그러다가 또 한 번 최근에 압수수색을 해서 3번을 압수수색하는데요. 이 영포 빌딩을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영포 빌딩. 영원히 포기하지 않는 빌딩이다. 영원히 포기하지 않는 빌딩이다. 누가? 이명박 아저씨가.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영원히 포기하지 않는 빌딩.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빌딩이 사실은 이제 MB 소유였던 거에 맞고 이 MB 소유인 영포 빌딩에 자녀 위장 취업을 시켰던 것을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제가 폭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겨레신문 1면에 실리고 그랬던 이 영포 빌딩을 대선이 되면서 대통령이 되면서 청계재단에 사회 헌납을 하죠. 그래서 자기 것이 사실은 또 아닌데 그런데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비밀 창고를 그것도 다스 창고인데 본인의 창고로 이용해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포 빌딩이 영원히 포기하지 않는 MB의 비밀 창고가 돼 있는데 그래서 이 영포 빌딩을 둘러싸고 지금 이곳이 사실상 MB의 다스의 주인이냐 아니냐를 밝혀낸 많은 문서가 발견됐고 덤으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까지 추가로 그러니까요. 예, 그런 장소입니다. 그 이명박의 영포 빌딩의 사실은 원조세요. 우리 의원님이. 그때 2007년에요. 대선 앞두고 이 영포 빌딩 한 겨울인데 그때 가서 실내도 보고 또 가서 문 열으라고 두들기고 하고 대단했어요. 이걸 또 제가 가끔씩 쓰는 사자성어로 음수사원이라고 하죠. 음수사. 물을 마실 때는 음수. 그 근본을 생각하라. 어디서 온 물인지. 그러니까 이명박의 영포 빌딩은 강기정 의원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영포 빌딩이 결국은 MB가 그렇게 포기한 것 같지만 포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본인의 무덤이 사실상 되고 있는 거죠. 최근에 어떤 분이 이명박 집 있잖아요. 네. 이명박 집에 마당을 한번 파보고 싶다는 거예요. 숨길 게 많을 거예요. 거가 마늘밭인가요? 그 건물에 있는 사람도 모르는 비밀 창고를 만들어 놓고 보관할 정도인데 검찰이 털었더니 하는 말이 이거 왜 여기 와 있지? 대통령 기록관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원본 아닙니까? 원본. 네. 참. 오늘 방송을 오늘 정도원 씨가 또 네. 김현정의 뉴스쇼 나가가지고 여러 가지 말 중에 그래요? 계속 걸려요. 지금 그때 정치원 동리할 3가지. 이것 중에 또 말했어요. MB의 부정선거 당락 뒤집힐 일까지 있었다. 이 발언을 또 했단 말이에요. 네. 이명박보다 정도원 씨가 더 나쁜 게 이 정도면은 불법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본인도 가담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조사를 하거나 수사를 해야 되는데 언론에 돌아다니면서 자꾸 이런 식으로 말만 흘리고 사람 궁금하게 만들어서 내가 성격이요. 제가 궁금한 거 못 참아요. 그래서 잠깐 궁금하면 생각 안 나면 검색해보는 스타일인데 정도원 씨 때문에 잠이 안 와요. 지금 내가 불면증이 시달리고 있어. 정두원을 고소를 하시죠. 유해 혐의로.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금 정두원 씨가 사실은 계속 MB를 압박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자기 정치를 하는 건지
정말 좀 국민들은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농담으로.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오늘 제가 그 방송 출연이 있었는데 마침 조혜진 의원하고 함께 이렇게 방송 출연했어요. 조혜진 의원은 잘 알다시피 MB에 상당히 그렇죠. 가까운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조혜진 의원한테 간곡히 부탁을 드렸어요. 이렇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을 때 정말 MB까지 구속되는 것을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바라겠냐. 그러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평창올림픽도 지도자로서 이렇게 같이 모시기도 했던 거고 이쯤 되면 더 이상 그 검찰 수사 피해자 수사 기록 흘려서 압박하고 이런 검찰 못된 짓도 해서는 안 되는데 이제 MB가 이쯤 되면 고백해라. 잘못한 건 잘못한 것대로 잘한 건 잘한 것대로 때로는 용서도 구하고 때로는 그 죄를 잘못이 있었다면 벌을 받겠다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될 때가 지금 왔다. 맞습니다. 평창올림픽 끝나고 바로 고백할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전 진심을 담아서 조혜진 의원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조혜진 의원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물론 MB 입장에서 만약에 그걸 다 시인하는 듯한 발언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이 몰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한나라의 대통령을 지낸 자이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용서를 일단 구하는 것이 먼저인 게 한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하고 뽑아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저런 사람이었다니 생각하는 마음의 상처가 있단 말이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자, 근데 어떤 사건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하는 것보다 언론이 하는 게 더 커요. 그러니까 언론들이 각종 채널들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MBC, JTBC, SBS, 한겨레 뭐 이런 정도 이명박의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수사를 막 하고 있어요. MBN까지도 뛰어들었는데 정편이 MBN은 제가 보기엔 능력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명박이 알아 정도를 단독으로 살아서 내는 정도고 아까 말한 4개 정도는 이명박을 수사를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언론사라고 그런데 여러 가지 것들 나오는 것 중에 이명박이 다스 보고를 직접 받았다는 결정적인 정보를 확보했다는 보도까지 나왔거든요. 김백준이 발언했다. 네. 김백준의 증언이 검찰 증언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아마 영포 빌딩 영원히 포기하지 않는 빌딩 이명박 비밀 창고에서 아마 자료가 많이 쏟아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김백준이 이명박 측의 면회를 거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중요한 게 오늘 또 간밤에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이 구속됐는데 일단 구속시켜 놓으면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김영석도 그럴 거고 김백준도 그럴 거고 본인들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사항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누군가의 지시. 지금 김백준이라든가 김희중 또 국정원 기획실장이었던가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 자백을 하고 있는데 사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건 조직 내부로 보면 배신자고 물론 법률적으로 보면 내부자 고발, 법이 보호하는 내부자 고발이기도 하고 또 검찰로 보면 진실 고백이기도 하는데 이런 점을 언제까지 검찰은 피의 사실을 흘려서 언론이 그걸 받아쓰게 하고 또 아랫사람들이 공범자였던 아랫사람들이 자꾸 이 고통스러워하고 이런 모습을 끝낼 수 있는 바로 그 당사자는 MB다. 우선 구속 여부나 조사 여부를 떠나서 본인이 진실되게 고백하는 것, 국민께 사실 실토하는 것 이거 제일 클 것 같은데. 그 가운데 또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그 언론들의 수사의 결과물이에요. 이명박의 조카 김동혁 씨죠? 김동혁. 이명박의 누나가 있어요. 이귀선 씨라고. 예.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네. 이귀선 씨의 아들이 바로 김동혁인데 최근에 이제 우리 방송으로도 제목으로도 나갔잖아요. 이명박이 뭐 다스, BBK, 국정원, 특활비 등등등 다 해도 진짜 조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숨겨진 부동산이라 그랬는데 실제로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거 아니고 이명박 거다. 자기들 친인척들한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지금 최근에 돌고 있는 자료들을 보면요. 이명박 씨가 친인척들의 차명으로 여기저기 타놓은 땅들을 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의원님한테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만한 재산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일단은 현대 사장할 때 재산이 좀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그 월급쟁이가 그 정도로 만들 수 있을까요? 당시에는 이제 부동산이 재산으로 둔갑했던 소위 그 강남 신화가 있을 때였기 때문에 아마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때 일단. 그때 만들어진 것이 하나 있을 것 같고 그 후로 이제 재산 불리기를 시작했겠죠. 도곡동 땅을 팔아서 다스에 투입하고
다스를 통해서 BBK 투입하고 BBK 돈 김경준이가 떼어먹으려니까 그걸 LA 총영사 김재수를 시켜서 이명박은 반드시 받아내고 다른 투자자들은 다 손실 다 봤잖아요. 근데 MB는 기어이 국가 공권력을 대통령을 활용해서 받아내고 이런 걸 볼 때 재산 불리기의 기지 아닙니까? 이번에 보도 나온 것만 해도 부천에 있는 공장 부지 이게 시세만 100억 원이 넘고요. 그리고 용산에 있는 점포도 이것도 그 김동혁 씨 서류상의 소유이긴 한데 이것도 상가 점포 하나도 이게 10억 원대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명박 재산 땅이든 다스든 이명박 재산을 지금 누가 승계를 받냐 누구 거냐 주인이 이동혁 거냐 이시영 거냐 또는 조금 전에 이야기하는 김동혁 거냐 즉 이명박 대통령의 사촌들의 싸움이 시작됐다. 그리고 이 싸움 속에서 지금 때로는 비밀 창고도 공개된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영포빌딩의 지하 2층 비밀 창고가 드러난 것이 누구에 의한 진술, 결정적 진술일까? 이걸 볼 때 김백준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이동영, 즉 이시영의 사촌, 형 이동영이 훅 찔렸지 않았을까. 그래야만 결국 이 재산은 자기 거이 된다. 서류상으로는 뭐. 그래서 아무튼 이 재산 싸움이다, 이건 지금.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이상은과 이동영이 욕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상은은 자기를 좀 평생 동안 먹여 살려준 동생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배신할 생각이 조금 덜한 것 같고. 네. 이동영은 좀 다른 거죠. 이제 위치나 역할이. 살짝 욕심이 좀 있는데 이시영이나 이명박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우면서도 네. 뭔가 속에 그 뒤 속에는 이거 갖고 싶은데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정확히 이명박 형제지간에는 이명박 대통령 중심으로 딱 단합도 하고 좀 양보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 아래 사촌들로 오는 순간 이시영, 이동영, 김동혁 등등 사촌들한테는 그건 아버지 때 이야기고 우리 때는 다르지 않냐. 이건 내 거야. 어? 이러면 이제 이명박 입장에서는 속이 타죠. 속이 타지요. 이걸 다스를 본인 거라 하자니. 법적으로 가서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진퇴양난을 겪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쨌건 이명박 씨는 지금 최측근인 사람들, 특히 뭐 김희중, 김백준 그리고 이상득의 측근이라는 김주성 국정원 기조실장. 지금 이동영 정도까지. 이동영은 이제 물론 검찰 들락날락 할 때는 그 이야기를 자기 아버지 거라고 생각한다는 게 이명박을 보여줄 목적이 아니고 재산을 갖고 싶은 목적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우리 생각보다요 다스가 상당히 대기업이에요. 네. 현대 납품업체이긴 하지만 우리가 볼 때 중소기업처럼 보이지만 규모로 보면은 우리나라 100위 안에 들만한 정도로 저는 대기업이라고. 중견기업이죠, 정확하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다스의 협력업체가 이제 그때도 이야기했던 IM, SM, 아임 내꺼, 이시영 내꺼, 그다음에 SM 협력업체로 이제 재산을 이렇게 옮겨가는 그 과정에 있지 않나 싶어요. 결국 이 모든 비밀은 비밀 창고인 영포빌딩으로부터 밝혀질 것 같아요. 자, 이제 평창올림픽도 참석을 한다고 하고요. 제 성격인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요. 이건 뭐 정치보복 이야기가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가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팟캐스트의 시작점 같은 거였어요. 당시에. 그때는 팟캐스트를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요. 이건 너무도 억울하고 이상하다. 이런 지점이었거든요. 역사는 돌고 돌아서 입장이 바뀌었는데 이렇게 말하면 뭐 저쪽에서는 정치보복이라고 할 테니까 뭐 그런 감정이 아니라 내 인간적 감정으로는 지금 완전히 탈탈탈 털리고 있잖아요. 네, 예. 어떤 편도 없어요. 이명박한테는. 그 이명박을 노무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섰던 것이 이렇게 오버랩 되면서 통쾌하다 이런 것보다 저는 슬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역대 대통령이 또 포토라인 쓰는 것 자체가 슬픈 일인데 그러니까 저는 포토라인 쓰냐 마냐 언제 쓰냐가 지금 국민들의 관심사이긴 한데 그러기 전에 이명박 스스로가 고백해야 되는 일이 제일 1번 같아요. 그래서 평창올림픽 끝나면 곧바로 고백하면서 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작은 미력 하나 힘이나마 함께 하겠다 선언해 주셔야 됩니다.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이제 자주 하시고 하는데 100번 양보해서 실수라면 이게 적폐라 하더라도 정치보복이라고 혹시 생각이 되어질 수 있어서 이걸 미리 조금
해야 할 필요도 있겠지만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완전 의도된 범죄잖아요. 그건 다 드러나 있는 거고 의도된 범죄를 같은 정치보복이라는 이런 형태로 물 흐리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대부분 주변 아주머니들도 이야기 많이 하시거든요. MB는 반드시 구속, 그건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또다시 포토라인 앞에 서는 건 대단한 불행이겠지만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면 그래서 다음에 그걸 예비할 수 있고 막을 수 있다면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 사실 아주 상식적인 것에서도 이미 다스가 누구 거인지 또는 이명박이 얼마나 많은 걸 해 드셨는지를 다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런 우아한 또는 이런 이야기는 동의하기 어려운.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네. 사모님, 혹시 팟캐스트 해볼 생각 없어요? 굉장히 핵심을 찌르시는데요? 아니, 저도 MB를 구속하자 말자 이런 의견이라기보다도요, 구속을 하다 안 하다 이런 걸 떠나서 MB의 자성과 이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지적한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MB를 보고 몰랐다고 하면 이 이야기가 맞을 수 있는데 그동안 우리는 MB를 수없이 봐왔잖아요. 아마도 정두원이 지금 경천 동지할 3가지를 말만 하고 이만한 팁도 주지 않는 것은 MB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봐요. 제가 이제 우리 아들이 수능 본 20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항상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면 너 이거 컴퓨터 게임 몇 번 했어? 했어 안 했어? 반드시 안 했다고 하죠. 그럼 너 이거 한 10번은 한 것 같은데 그럼 아니야 3번 했어. 이런 식인 거죠. 정두원은 훨씬 많은 걸 알고 있을 테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핵심적으로 3가지를 알고 있을 건데 이명박 측에서 지금 어떤 걸 이야기를 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을 거라고. 너무 많이 해서요? 네, 너무 많이 해서.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대립 보도가 만들어지면 안 돼요. 마음은 똑같죠. 근데 이게 특히 친문 정치인들이나 정권의 주류에 있는 분들은 그것을 정치 보복으로 안 만들기 위한 오딩이세요. 자꾸 우리는 정치 보복하는 게 아니야라는 이야기를 일부러 꺼내는 측면이기 때문에 속마음이야. 더 솔직히 말하시면 저는 일반이니까 말씀드리는데 때려 죽이고 싶죠. 뭐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미 완전히 드러난 범인으로 드러난 자에 대한 일종의 우리 편들의 여유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슬프다는 게 그런 뭐냐면은 저런 사람들을 대통령으로 뽑아 올린 국민들에 대한 슬픔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저는 이명박에 대해서는 본인이 정말 처절하게 반성하지 않는다면 용서 없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끝까지. 네. 자, 알겠습니다. 국민의당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국민의당이 없어진 거죠. 민주평화당과 당명이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바른국민당으로 예상되는 그 당의 당명을 공모를 했는데 바른국민당이 1등으로 나왔는데 원내대표가 여러한 당명을 썼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쪽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래 뭐 이런 건가 보더라고요. 안들 중에 하나가 미래당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무슨 빵집 이름도 아니고 그러면서 당명이라는 게 그런 거죠. 뭐 행복한 미래로 뭐 이런 식으로 미래당 뭐. 바른국민당 하니까 생각난 것이요. 네. 착하게 살자 이런 말이 생각나네요. 착하게 안 사는 사람들이 착하게 살자 하거든요. 너무 꼰대적이에요. 근데 제목이. 바른국민당, 바른국민들은요 다 지금 그렇죠. 우리 정부에 와 있고 민주당에 와 있어요. 바르지 좀 아는 좀 이상한 국민들만 모여 있는 당이에요. 저기가 지금. 니들이나 잘해 이런 느낌 들어요. 제목이 만약에 너나 잘해. 바른국민당이면. 근데 지금 국민의당에서 중재파가 5명 있었거든요. 네. 무슨 파가 그렇게 많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신당, 그러니까 통합신당이라고 부르는 바른국민당 쪽으로 가는 사람이 3명, 그리고 민평당으로 가는 의원이 2명이다. 근데 어제 민주평화당 쪽의 분위기를 보니까 뭐 황주홍 의원 있죠. 황주홍. 네. 황주홍 의원이 나 이쪽으로 갈래 해서 이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케이크 불고 난리가 났던데 네. 이쪽 분들이 제가 보니까 훨씬 더 여유가 있어 보여요. 지금 의석은 이제 원내 교섭단체를 만드느냐 마느냐인데 넘어올 거라고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제 박주선, 김동철, 주승용 3분이 이제 안철수와 함께하는 바른국민당으로 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황주홍 의원하고 또 한 분이 누구시죠? 이용호요. 이용호 둘이가 이제 평화당으로 가게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평화당이든 바른국민당이든 이분들은 분당과 탈당의 DNA를 몸에 지니고 계신 분들이다. 어찌 때 되면 탈당과 분당을 하고 새로운 당을 안 만들면 몸이 근지러운지 근지러워하는지
그래 제발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정당이 정말 좀 예측 가능한 그런 정당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당으로 가겠다고 한 3명이 박주선은 국회 부의장이고요. 네. 김동철은 원내대표고요. 네. 주승용은 전직 원내대표인데 이 무슨 의미냐면 주류로서 당대표 안철수와 함께한 사람들이거든요. 네. 일단은 배신하기가 좀 힘들어요. 정치적 도의적으로도. 그렇죠. 고리 간다고 배신이고 요리 간다고 배신이고. 왜 이러세요? 별로. 좀 냉철하게 분석을 해주시죠. 이건 분석할 의미가 없는 분석입니다. 특히 국민들은 관심이 없어하고요. 특히 호남민들은 더더욱 관심이 없어하는 대목이라서요. 저는 자꾸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로부터 정치를 멀게 만드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하기 싫어도 보기 싫어도 교훈적으로라도 우리는 그걸 기록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네. 박주선, 김동철, 주승용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엄청난 기회주의자들의 전형이에요. 당장은 선거가 멀리 있잖아요. 지방선거 빼고 자기들의 밥그릇인 국회의원 선거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시간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으로 가서 있다가 결국에는 민주평화당 쪽 분들이 자신감 있게 하는 부분이 결국에는 이쪽 지역 정서가 있기 때문에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일단 자리 보존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자리는 좋은 데 가서 일단 하고 분위기 봐서 간 보다가 국민 여론이 호남 쪽에서는 민평당으로 가라더라 이런 소리 하고 또 들어올 거 아니에요. 물론 이분들도 나중에 또 민주당에 또 뭐 이렇게 다시 숟가락 얹어보겠다고 오실 분도 있을 거고. 네. 그러니까 이 기회주의자들이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국민의 뜻이라는 이름 사실은 말도 안 되니까 국민의 뜻이었으면 탈당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2년 전 탈당 정국에서 민주당에서 탈당해서 국민의당을 만들 때 그 씨앗이 잘못 뿌려진 씨앗이죠. 그때 그 잘못 뿌려진 원죄적 씨앗이 국민의당이었는데 그 국민의당이 이제 또 2개로 분열되었다가 다시 합치거나 소멸되거나 이런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칠 것 같은데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아마 무슨 당 기억도 못 할 겁니다. 기억도 못 하고 이제 이거 정치를 불신시키는 건데 글쎄 이제 한때 그 안철수 대표는 다당제가 대한민국 정치를 발전시킨다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의 꿈대로 지금 다당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당으로 지금 당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여지고서 안철수 생각대로 대한민국이 잘 굴러갈 것 같습니다. 다당제. 다당이 익선이라고 요즘에 새로운 용어죠. 우리도 사회생활하다 보면 회사를 누군가가 차려나가서 비슷한 그 라이벌 회사로 있기도 하고 그러다가 인간적으로는 그런 거 있어요. 정말 괜찮은 놈이었고 좋게 헤어졌으면 잘 되게끔 도와주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나쁘게 헤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잖아요, 보통은. 네. 그러면 나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냥 냅뒀어. 저는 그런 자신감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 비슷한 경우 많아요. 아, 쟤 나가서 뭐 해봐야 별로 잘 안 될 거야. 왜냐면 걔나 스타일이나 실력이라는 걸 내가 아니까. 그래서 실제로 망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나는 그게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슬퍼요. 그렇죠. 한솥밥 먹었던 사람들인데.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호남의 의원들은 대부분 다 아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의기양양하게 우리 당 만들어서 나갈 거야. 우리는 반문이야 하고 딱 나가서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언제 보니까 자기들끼리 막 몇 명 모으려고 해서 한 명 이쪽으로 온다 그러고 와 박수치고 케이크 자르고 지지율을 보면 5% 이런 상태로 한때 민주당에서 탈당해서 국민의당을 만들어서 지난 총선에 당선될 때까지는 잘 되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거의 몇 쪽은 못 가고 다시 오늘과 같이 또 다른 분열과 분당이 생기는 걸 보면 역시 정치는 원칙과 정도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인생지사 세옹지마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안철수의 문제가 제일 크다고 보는데 그때 총선 때 지지를 붙잡고 있는 방법들에 대한 연구가 없었어요. 그 대선 때 졌기 때문에 패배한 장수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대선에 졌더라도 페어플레이 했고 흔쾌히 받아들이고 선거 과정도 납득할 만한 정도가 다 섞였었다 그러면 호남이 그렇게 일시에 버리진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어떤 대한 정당이랄까 여당에 가까운 사람들인데 언젠가 필요할 때는 도와주는 사람 이런 느낌으로 뭔가 자기들을 잘 포지셔닝 해놨다면 이런 식의 사태까지는 안 벌어졌다라고 보니까 결국엔 장수의 문제인 거죠. 네. 그래서 리더의 문제가 하나라면 리더를 따라가는 그 밑에 함께하는 그 동료들, 동지들의 문제이기도 하는 거죠. 뻔히 리더가
검증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를 중심으로 못해서 미래를 도모한다고 한다면 그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 지금 이제 박지원 대표라든가 여러분들이 안철수 나 저럴 줄 몰랐어라든가 또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국민들은 다 안철수가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네. 그런 점에서 리더도 중요하고 그 리더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도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컷 이용해먹고는 또 버려. 비열한 그렇죠. 이 세계. 사실은 안철수 입장에서 보면 야 너희들 나 때문에 국회의원 배치 단 거 아니야? 하면 할 말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적어도. 그래서 공동 책임인데 그 공동 책임 속에 또 이걸 나누게 되니까 참 씁쓸하죠. 네, 의원님 좋으시겠어요. 네. 절대적 지지를 얻고 있는 정당의 그 지역에 그런 거 있잖아요. 가진 자의 여유라고 언급 안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인기 아이템이라 내가 이 아이템을 방송에서 안 넣을 수가 없는데 별로 안 하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이 짧으시잖아요. 네? 아니 광주에 제가 몸담고 있잖아요. 그래 광주의 바닥의 민심을 이렇게 듣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은 이 지금 분당 이 전국 말고 국민의당 시절 때 최근 대선 이후에 국민의당 얘기도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 국민의당의 반토막인 뭐 평화당이라든가 또는 바른정당에 대해서는 더더욱 관심이 없는 거죠. 관심이 없는 건 없는 건데 저걸 알아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머릿속으로는 분석이 다 끝나 있습니다. 어쩌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나이 한 50쯤 먹었을 때는요. 자기들이 정치에서 깨달은 바에 대한 철학적 고찰이 있어야 돼요. 민심은 돌고 도는 거잖아요. 태도가 좋았을 때만이 그 사람들에게 민심의 등을 돌리지 않는데 아까 말한 3명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알고 보면 그 뭐하는 사람들이 다 기회주의자예요. 우직하게 뭘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동영만 해도 봅시다. 이쪽이 대선 후보였고요. 탈당했다가 막 여러 가지 방법을 거치다가 지금 남북관계가 다시 호전되잖아요. 그냥 묵묵하게 국회의원 당선 안 되더라도 이 당에 남아서 대선 때 돕고 그러면 당장 내가 봤을 때 정동영의 시대가 오는 거거든요. 남북관계 좋아지면 통일부 장관했던 경험들이랄까 개성공단이. 근데 지금 누구도 그 사람을 부르지 않잖아요.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이명박을 뽑았던 국민들 제가 아까 슬프다고 말했던 게 그런 거고 한때는 김대중, 노무현, 정동영,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우리 민주세력의 적자로서 대선 후보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회주의적 근성을 드러내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대통령 됐건 안 됐건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우직하게 가야 되는 정치인들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제가 강기정 의원님 좋아하죠. 우직한 태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시대 정신을 잘 읽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시대에 국민들이 뭘 요구하고 있는가. 예를 들면 지금 같으면 문재인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함께 가는 것. 그것이 시대 정신일 건데 그걸 받냐 못 받냐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국민의당 지금은 또 다른 당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만 끊임없이 햇볕 정책을 어떻게 할 건지도 명확하지가 않고 또 이 문재인 정부와 함께 어떤 국정 철학을 열어갈 건가도 늘 헷갈려서 장리장략적으로 해석하고 예산의 처리 과정이나 정부 조직법의 처리 과정이나 이런 걸 보면 늘 국민의당은 국민들이 볼 때 불안했던 거예요. 국민의당이라 그랬으면 국민이 볼 때 좀 국민을 위한 당이 돼야 되는데 늘 불안해한다가 그 불안이 못 견디고 좀 쪼개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 어떤 분이세요? 같이 살아보니까. 어제도 이제 제가 저희 지역구가 아니었던 다른 지역구에 50대, 60대 여성분들을 만났더니 대부분 남성분들은 이렇게 시사에 접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조금은 알고 있는데 여성분들은 되게 감성적 접근이어서 무지한 강성, 그리고 원칙주의자, 그리고 무서운 사람 이렇게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런 게 늘 좀 억울해 보이더라고요. 제가 억울하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마땅하다 싶어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배려가 부족하니까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에. 그런데 이제 본인이 생각할 땐 되게 억울하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사람을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본인이 가진 능력은 아주 뛰어나진 않은데 공감 능력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바뀌는 시대 상황이 공감 능력을 좀 요구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전혀 상반되는 것 같죠. 공감 능력 없어 보이죠. 근데 되게 공감 능력이 있어요. 상황에 잘 빠져들고 그리고
아이들이나 엄마들이나 할머니들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이야기에 가장 빨리 동화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마 좀 백치여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관계를 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트워킹. 그러니까 본인이 혼자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기보다는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듣고 나누면서 좀 곁에서 묻어가는 관계형인 그 네트워크형 인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의원님을 이 방송을 통해서 처음 뵙고요. 3달 정도 이제 됐어요. 딱 3달 한 거거든요. 많이 됐네요. 근데 그 3달 정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일단 이분은 진짜 투사형의 그 스타일이 아니에요. 네. 동네에서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정도의 뭐랄까 따뜻한 아저씨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자기 역할이 그런 역할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오신 거예요. 되게 마음이 약한 거지. 스타일로 보면은. 네. 그런 지점이 저는 굉장히 좋았고요. 그런 공감 능력이라는 게 권위주의가 그래서 없어요. 저런 분들 보면은 권위주의가 있을 거야 한데 그건 겉모습일 뿐이고 굉장히 소탈하세요. 실제로 보면. 같은 정치인들도 왜 몸에 배어있는 약간 귀족스러움도 있고요. 몸에 배어있는 내가 대우받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의원님 그런 분은 절대 아니세요. 오늘은 네.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겁니까? 네. 그런 거나 제가 겪어보는 정치인들 많이 있잖아요. 다 스타일이 되는데 우리 고향분이시기도 하고 억양이나 말투에서부터가 그냥 또 고향 내려가면 뵐 수 있는 동네 친척형 뭐 이런 느낌이 훨씬 강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런데 단점은 이제 보면 본인이 지나치게 항상 본인이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미국 코미디언 중에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기보다 늦게 운전하면 멍청이 같아 보이고 자기보다 조금 빨리 운전하면 미친놈처럼 보인다라고 이제 그 코미디언이 그랬는데 자기가 늘 이렇게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 착각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되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기정 많이 가지는 단점이라기보다 정치를 하는 정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기 쉬운 단점을 조금은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가끔은 상대에게 좀 더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또 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어쩔 때는 위약의 모습도 있고 다분히 위선의 모습도 있고. 아, 근데 그 부분은 남자로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이야기 저도 들어요. 그래요. 몸에 배어 있는 건데 그 힘으로 정치를 한다고 봐요. 일종의 자기 최면 같은 거죠. 네. 그래서 그게 다 맞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좀 이따가 다시 꼰대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이렇게 캐릭터로 봐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로 막 심각하게 막 싸우고 그래가지고 맨날 그걸로 부딪힌다 이런 게 아니면은 그 자부심을 잘한다 해줘야 됩니다. 특히 그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대상은 사실은 집에 있는 부인밖에 없어요. 밖에 나가면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잘했죠? 잘하셨어. 아, 근데 이제 좀 예민할 수도 있는 질문인데 남편이 컷오프 당하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 막 국회 같은 데서 선진화법 이전에 보면 네. 또는 선진화법 이후에라도 이렇게 나서서 뭔가 막아야 될 때 본인이 다 앞장서고 그런 굳은 일을 다 해서 근데 당이 컷오프를 시켜요. 그때 그 소식 처음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올 것이라는 게 어떤 의미이신데요? 컷오프 이전에도 사실 3선을 마치고 4선을 도전한다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의견이 맞지 않았던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광주, 특히 이제 호남은 준비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치를 직접 담당하고 선출직에 뛰어들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광주 북구에서 3선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정치를 더 하고 싶으면 수도권, 특히 그것도 천정배 의원이 버리고 온 그 지역구를 가자. 요즘 최명길 의원이 낙마하셨잖아요. 송파죠, 송파. 예. 그래서 제 말 듣고 갔으면 아마 지금쯤 4선도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요즘 이제 저희 지역에 이런 이야기 많더라고요. 저희 지역에만 있는 이야기예요. 다른 데는 일상적으로 분위기가 그런데 저희 지역은 조금은 이제 직접 정치나 또는 그 대표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약간은 연령층이 높으세요. 그래서 요즘 광주에서는 40대가 주재료로 쓰이고 50대는 양념으로 쓰이는 그리고 60대와 20, 30대는 간을 맞추는 이런 사회가 되면 정말 좋겠다. 근데 광주는 그게 너무 절실한 것 같아요. 60세 이상들이
아직도 이제 현역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주재료인가요? 그렇게 볼 때 60대 그렇죠. 이상이? 60대 이상이 아직도 광주는 주 재료이고 현역이며 센터이며 이런 건데 사실은 다른 지역들은 많이 40, 50대가 중심, 코어, 대표 또는 선출직 이런 것들이 많은데 아직 광주는 중요한 위치에 40, 50대가 부족하죠, 많이. 근데 이제 그런 점들에 비춰봤을 때 본인도 40 초반에 이제 막 만으로는 39의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자리를 좀 물려줄 수도 있다. 물려준다는 건 좀 거만한가? 아무튼. 네. 비워준다. 비워준다. 그런 거였는데 그게 이제 좋은 운이었는지 나쁜 운이었는지 때마침 그때 그 이야기를 하루 이틀 시작도 하기 전에 탈당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그것보다는 당을 지켜야 된다는 이 가치가 더 이제 강하게 된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은 이제 그런 걸 바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광주에서 내가 좀 해볼 수 있겠구나. 그때까지는 아직 컷오프 전이었으니까. 그런데 저는 탈당 바람이 생기고 나서 이제 할 수 없이 그 의견에 당을 지키는 게 우선인 거라는 것에 이제 동의는 해 주었지만 여전히 3선 정도 하면 더 큰 도전을 하든 사실은 뭐 지역을 바꾼다고 해서 더 큰 도전 이런 건 아닌데 뭔가 새로움을 더 담는 이런 게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올 것이 온 거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오늘부로 그 서로 유지를 바꾸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주 훌륭하세요. 생각하시는 게. 비우겠습니다. 아니요. 사실은 제 일이면 저도 그렇게 못할 건데 맞아요. 남 일이니까. 객관적으로 그렇게 봐드리는 게 중요해요. 말도 안 되는 어떤 그 방향성을 그대로 가는 것보다 어느 정도 이렇게 제동도 좀 걸어주고 객관적으로 바라봐주고 하는 게 중요한 역할 같고요. 근데 그때 이제 의원님 나오셨 초반에 얼마 안 되셔가지고 넘어지면 일어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쉬어라. 뭐 이런 표현이 주는 울림이 있었어요. 네. 원래 그런 생각이신 거예요? 아니면? 그때 당시, 그때쯤 아마 그 행동거지, 이렇게 해서 이제 행지에 대한 뭔가 제가 글을 봤을 거예요. 가는 것을 멈춘다. 진퇴하고 비슷한 뜻으로도 쓰이기도 하는데, 나아가고 물러설 때를 안다, 뭐 이런 것들을 그때 아마 시기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크게 와 닿았겠죠. 근데 이제 멈출 때가 있어야 그것은 그 제자리를 찾게 된다 이런 뜻의 이제 중국에서는 자주 사용하는 언어이기도 하고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들처럼 이 말이 굉장히 크게 딱 잡혀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 오랫동안 이것을 놓지 못하면 그 노욕으로 이렇게 쓰러져가는 모습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요. 근데 그때는 정말 죽어줬어야 마땅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방송을 듣고 2017년 11월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3개월 전에 의원님이 저희 방송 시작하기 초반 때 그 얘기를 하셔서 굉장히 반향이 컸었는데 당시에 트위터에 올라온 반응들이 몇 개 있어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김수일 님이 올리신 건데 강기정 전 의원이 작년 총선에서 컷오프 된 뒤 아내분이 해줬다는 말 정말 멋지다. 지금 죽어도 호상이다. 그때 이 말 하셨었고 붓고 갑이 당신 거냐. 인생에서 쉼표를 맞이하는 건 보통 늙거나 아파서인데 당신은 50대 초반이지 않나. 돌아보고 쉬어가라. 이 말에 사람들이 이걸 그대로 이제 쳐서 막 올리니까 공감이 거의 막 7, 800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댓글이 막 달리는데 짱구 엄니의 글입니다. 아내분 진심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강기정 전 의원님이 정무수석으로 충분히 역할하실 분 아내분을 보면 알거든요. 청과 당을 오가며 다리 역할을 잘해주실 분. 이때 당시에는 이제 이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또 무사의 연인님이 올려주신 건데 강기정 의원 아내분이 전남지사감이네. 강력 추천합니다. 아마 그분은 광주시장과 전남지사를 헷갈린 것 같아요. 이런 반응들이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그때 그 슬픔이나 어떤 좌절감을 누르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저도 왜 아프지 않았겠어요. 이게 정당한 평가가 아닌데 평가는 유권자나 광주 시민으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그게 마치 또 20% 성적에서 잘린 것처럼 됐거든요. 그때 당시에. 근데 저희는 항상 이렇게 우수한 성적. 잡벅이고요. 그랬는데 이제 정치적 고려 때문에 이런 거여서 저도 좀 인정하기 쉽지 않은 부분. 특히 이제 운동하면서 살았던 과거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걸 보면 잘 수긍이 안 되는 게 있는데 그때는 제가 강하게 이야기를 해서 수긍을 하게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 호상이라는 얘기를 쓰다가 나중에는 그냥 호상. 그때 그 버전 한번 다시 이야기해 주시죠. 저에게 강하게 포기를 만들었던 그 라이브 워딩으로. 왜 이래? 저는 국회의원 3번 했으면 완전 지금 죽어도 호상이야. 최고.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북구가 당신 건가? 아니 그리고 그렇게 웃고 하지 않았거든요. 매우 심각하게 아주 저를 화나게 했던 건데 그때는. 자, 알겠습니다. 부부싸움 나시겠어요? 자, 부부라고 하는 게 음양의 조화를 이루는 건데 내 남편, 내 부인의 부족한 점들을 서로 채워주면서 자꾸 특히 정치인은 객관화 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질주하다가 보면 쉽게 당선되고 그러니까 잘하고 있나 보다 할 수 있는데 한번 제동 딱 걸어주는 부분은 아주 그 좋은 기회였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아까 이야기가 참 나오다 말았었는데 딱 맞게도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꼰대 이야기를 했어요. 꼰대. 자기는 문재인 대통령보다 나이가 어린데 왜 나를 꼰대라고 불러? 이건 말도 안 되는 워딩이죠. 이 말이 돼요 이게? 나이 어린 거랑 꼰대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죠. 나이 어린 거. 이 비문이야. 문재인 대통령보다 내가 어린데 왜 나만 꼰대라 부르나? 이 꼰대가 뭘까요? 우리 사모님도 오셨고 그래서 실제로 남자들은 최소한 이쪽 지정에 계시는 분은 내가 꼰대라고 생각 안 해요. 자기는 열려 있다고 생각해. 근데 꼰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꼰대의 정의. 시대 정신에 역행하는 덜 떨어진 사람. 덜 떨어진다. 그건 이제 정치적 이야기고. 네. 일상생활에서도 꼰대 많잖아요. 생활에서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분위기 못 맞추고 이해 못하고 좀 엇박자난 그런 사람들. 보통 이제 나이 먹은 사람이 젊은 사람들을 이해 못해서 쓰는 단어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 여사님께 질문이요. 영화 평점처럼 별 5개 중에 우리 강기정 의원님의 꼰대성.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제가 좀 점수를 높게 주는 편이에요. 별 몇 개? 별 5개. 와우. 왜냐면 꼰대가 아니란 뜻이죠? 네. 왜냐면 저를 만난 처음부터 아이디를 도전 정신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별로 안주하는 것을 태생적으로 이렇게 거부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딸들이 보면 아마 꼰대 점수가 더 낮아질 수는 있겠는데 똑같이 나이를 먹어가는 기성세대 입장으로 보자면 이 사람들 이렇게 새롭게 도전하는 것에 재미를 느끼고 흥미를 느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별 5개 너무 했나? 4개, 4개쯤으로 줄이죠. 그러니까 저도 의원님을 처음 보기 전에 이미지는 강기정 하면 떠오르는 게 세다 강하다였잖아요. 실제로 대해보면 여려요. 우리 의원님이 어떤 마음 심성이. 꼰대 성향을 갖고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주제에 맞지 않아요. 꼰대라고 부르기엔 너무 마음이 여리신 분이에요. 스타일이 보면. 저는 꼰대를 이제 현실에 그냥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냥 꼰대라고 요즘에 많이 그 정도만 돼도 꼰대라고 하더라고요. 아까 뭐 시대정신의 욕행이 아니고 그냥 안주만 하더라도 요즘엔 무슨 기성세대 이렇게 표현 안 하고 꼰대라고 그냥 쉽게 이렇게 가르더라고요. 그런 걸로 보면 홍준표는 안주가 아니라 후퇴잖아요. 퇴행이잖아요. 뭐 꼰대 중에 꼰대. 그런 것도 있고요. 그 이제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봤을 때 꼰대는 훈장질 하시는 분들. 그렇죠. 사실은 그 마인드가 틀렸어요. 옛날 방식이야. 근데 자기들이 맞다고 생각해서 자꾸 훈장질을 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는 자녀분들한테 약간 좀 그런 식의 교훈적인 이야기를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인 거죠. 자식이 보는 아버지하고 부인이 보는 남편은 다르다고. 홍준표 꼰대 맞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밥 한 끼 사주면서 내가 너만 할 땐 말이야. 요즘 애들은 매가리가 없어요 하고 설교를 늘어놓는 직장 상사나 윗사람들을 그렇게 흉본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 청년위원회 행사가 있었는데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문재인 후보보다 보적으로 1살 밑이야. 그런데 나보고는 꼰대라고 그러고 문재인은 꼰대라고 안 그런단 말이야. 그거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하는 낙인 찍기야. 이어서 기자들도 잘못을 야단치고 고쳐주니까 나를 꼰대라고 한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첫째, 꼰대는 나이보다 생각의 낡음을 지적하는 겁니다. 둘째, 공식 석상에서 대통령을 이름으로 불러대는 게 제일 야당 지도자의 품격입니까?
대체 왜 공식 행사에서 걸프 타면 반말을 하는 겁니까? 자유한국당과 홍 대표가 꼰대가 된 건 누가 낙인을 찍어서가 아닙니다. 당과 대표의 행태가 그런 소리 듣기 안성맞춤 아닙니까? 하긴 젊은이들 말대로 그걸 알면 그런 행동 할 리도 없겠죠. 굉장히 객관적이시려고 노력하셨어요. 그건 아마 몸에 배어있는 천성일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속마음과는 다르게 너무 내 남편 받드는 뭐 이런 방식으로 멘트를 하면 사람들이 재미없어하고 재수없어할까봐 상당히 객관적으로 노력하시는 게 몸에 배어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고 아마 이게 오랜 그래서 저는 이제 둘이 대화를 할 때는 거의 반말을 주로 사용하는 편이에요. 4살 차이인데도 말을 올리게 되면 왠지 맞아요, 이게 맞아요. 이 기본이 깔려야 하는 거니까. 제가 많이 도움을 받고 사는데요. 그 도움 중에 이제 뭐 객관화시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는 말일 수도 있고. 근데 주위에 정말 냉정히 상황을 보면서 조언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큰 정치한 사람은 큰 힘이라고 봐요.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이 냉정한 사람이 없으면 휩쓸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정치하는 데서는 특히 한 번 휩쓸리면 거둬들이기가 힘들잖아요. 말이며 행동이며.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잘 객관화시켜 주려고 하는 그 힘 때문에 제가 많이 도움을 받고 있죠. 받아왔죠, 그동안에. 여사님. 여사님은 아닌데. 유기승님. 네.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하시는구나. 그런 식의 받들어지는 거. 몸에 안 배워 계신 거죠. 하긴 뭐 서울에 안 사셨죠. 네. 그 의원님은 계속 출퇴근하신 거죠. 네. 주말 부부 비슷하게. 네. 주말. 정말 금슬 좋으셨겠다. 12년 동안이나. 최고의 부부는 주말 부부입니다. 왜냐면 3대가 전생에 복을 쌓아야. 그러니까요. 할 수 있다는. 어떻게 가족이랑 날마다 봅니까? 근데 오늘 방송 관전하신 소감 어떠세요? 출연하신 소감? 이게 굉장히 긴장되네요. 말도 잘 생각이 안 나고, 그리고 중간중간 막 이렇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끼어들 수도 없고. 근데 아무튼 여기가 요새라고 쓰여져 있어서 와이파이 비번이 정말 요새 같아요. 네. 요새라고 쓰여져 있어요. 여기서 뭔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뭔가 일구고 만들고 하는 이런 요새 같은 느낌이 잔뜩 있습니다. 과찬이시고요. 우린 좋아 사는 일. 즐겁게 막 흥이 나 사는 일이라 그건 나중에 결과물일 뿐이고 우리는 그냥 좋아 사는 일이고요. 어쨌건 그 광주에서 유기숙님께서 올라오셔서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좀 깜짝 놀랐어요. 보통 정치인분들의 사모님들을 많이 뵌 적은 없지만 정확하게 어떤 상황을 남편보다 훨씬 더 잘 꿰뚫고 계시는 것 같아서. 아니요, 제가 더 잘합니다. 그걸 거기서 저를 디스 시켜가면서 꼭 유기수님을 칭찬할 이유가 없죠. 내가 할 말을 잃었어요, 지금. 요즘 대부분 젊은 정치인들의 배우자들은 대부분 이렇다고 알고 있어요. 예, 남편들에게 맞습니다. 반드시 동조하거나 남편을 막 띄우거나 이런 데 익숙하지 않아요. 오늘날의 이명박에 김윤옥이 역할을 잘했다 그러면 저렇게 망가진 않았을 거예요.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혹시 의원님이 이제 방송을 그만두시게 되면은 그 자리를 대신 메꾸셔도 충분할 뿐으로 저는 평가를 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는 우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한 발짝 늦은 뉴스. (1960년) 이승만 독재 정권에 항거한 민주화 운동 시초인 대구 228 민주운동 기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이 대구 228 민주운동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알죠. 예. 뭔가 광주 5.18 이런 느낌인데. 그렇죠. 비슷합니다. 뭐냐면 이승만 정부 시절에 그 부정선거가 치러졌었잖아요. 3.15 부정선거. 그 당시인데 2월 28일 날 장면 후보가 대구에 유세를 갑니다. 네. 이게 야당 후보였거든요. 그런데 이 장면 후보가 유세 가는데 사람들이 인파가 많이 몰릴 것을 우려해서 학생들을 일요일 날인데도 불구하고 다 학교를 나오게 한 거예요. 일요일 날인데 학교를 등교시킨 거예요. 강제로. 그래서 이 대구 지역에 있던 학생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외친 구호가 이거예요. 100만 학도여. 피가 있거든 우리의 신성한 권리를 위해 서슴지 말고 일어서라.
멋있지 않아요? 멋있다. 그 당시 학생들이라면 중고등학생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고등학생이 그랬어요. 진짜 지금이랑 너무 달라. 그렇죠. 왜 그러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는 사실은 60년대 중고등학생, 70년대, 80년대 대학생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그렇게 2월 28일 날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학생들이 길거리로 뛰쳐나와서 시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3.15 부정선거가 일어나죠. 그리고 4.19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나서 이승만이 튀죠, 미국으로. 1년 있다가 박정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박정희 전이라서 예. 지역 감정도 아직 만들어지기 전이고 그렇죠. 나라를 위해서 정말 마음이 하나 됐었던 그런 시기 아니에요? 맞아요. 사실 지역 감정이라는 것은요.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뜨거움은 박정희가 죽는 그날까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를 가리지 않았어요. 박정희가 죽게 된 가장 결정적인 원인 부마항쟁이었잖아요. 부산하고 마산이었거든요. 경상도였어요. 네. 거기가 민주주의의 심장이었어요. 70년대까지는. 경상도 지역이. 그랬는데 이게 지역 감정을 노골화시킨 거는 전두환부터예요. 특히 이게 대구, 지금 우리가 TK라고 부르는 그 대구나 경북 이쪽 지역이 사실 일제치하에서 독립운동의 본산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거기에서 독립운동을 후원했던 그 큰 부자들 그리고 큰 그 선생들이 많이 배출된 도시거든요. 지금 뭐 새누리당 텃밭이라고 뭐 알려져 있는 무슨 경북의 그 여러 도시들 있잖아요. 양반의 도시라고 알려져 있는 뭐 그런 동네들도 마찬가지고 대구도 그렇고 지금은 너무 보수화되어 있는데 사실 거기 그 지역이 과거에는 특히 일제치하에서부터 우리나라 독립, 대한민국이 독립하는 그 시기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진보의 본산지였어요. 근데 어쩌다가 지금 막대기를 꼽아도 새누리당이면 자유한국당이면 당선되는 그런 동네가 됐는지 참 한숨이 나오죠. 그게 이제 박정희 사후에 전두환이 들었으면서 전라도 지역이 이제 광주를 중심으로 한 전라도 지역을 굉장히 매도하고 탄압을 하면서 반대급부로 경상도 지역에서 지역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거기에 이제 정점을 찍었던 것이 사실은 경남, 부산, 마산까지 뭐 의도했던 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의 3당 합당으로 인해서 부산, 마산, 경남 지역까지 다 보수화돼 버린 거죠. 결론은 그렇게 됐고요. 그게 한 15년 정도에 걸친 공작의 결과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길지도 않아요. 지역 논란은 그렇게 됐고요. 이게 1960년 2월 28일 날 이 문제가 이제 이 학생운동이 의거가 일어난 게 낮 12시 55분에 경북고 학생부 위원장 이대우 씨가 조회단에 올라서 성명서를 읽습니다. 그 성명서 내용을 좀 발췌를 해서 읽어드릴게요. 100만 학도여, 피가 있거든 우리의 신성한 권리를 위하여 서슴지 말고 일어서라. 학도들의 붉은 피가 지금 이 순간에도 뛰놀고 있으며 정의에 배반되는 불의를 쳐부시기 위해 이 목숨 다할 때까지 투쟁하는 것이 우리의 기백이며 정의감에 입각한 이성의 호소인 것이다. 멋있다. 고등학생이 이런 글을 써요. 그랬던 동네예요, 대구가. 뭐 대구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 대구 지역의 수건 사업으로 2.28 이 민주운동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이때 막 100만인 서명운동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국가기념일로는 지정이 되지 못하다가 다음 달 28일 정부 주관으로 올해부터 국가기념일로 치러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구 시민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대구 시민이라고 치면 대구 출신 그 TK 출신 대통령이 당선되면 우리 동네가 발전해. TK 출신 대구 출신 도지사가 당선되면은 우리 동네에 예산이 많이 올 거야. 이런 논리였으면 지금 대구시는 아스팔트 대신 황금을 깔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 많은 예산, 그렇게 약속했던 그 돈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만약에 포항제철이라는 그런 거대한 기업이 그들의 약속만큼 국민주로 만들어진 그 회사잖아요. 그들의 약속만큼 국민의 권익을 존중하고 지켰다면 왜 지금 포항제철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뇌물 사건이 터질 때마다 포항제철의 이름이 왜? 그러니까 대구가 2월 28일 그 2.28 기념일을 이렇게 추구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 선배들의 그 흔적이고 정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 대구를 어떻게 만들어 놓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되죠. 지난 총선 때 김부겸 의원이 지금 장관이 거리 유세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좀 보소. 우리 아들이 서울에 가면은 대구에서 왔다고 말을 못합니다. 왜? 쪽팔린다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는지 정말 통렬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대구 정말 대한민국의 심장 같은 곳이었어요. 정신적으로 경제 수도가 서울이었다면 정신의 수도는 대구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훌륭했던 대구가 왜 박근혜 같은 사람을 지키지 못해서 안달인 그런 도시로 변해버렸는지,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 아닐지라도 왜 사람들이 대구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동네가 돼버렸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진짜. 이 대구에 그 동성로 가면은요, 대구의 최대 번화가라고 하는 동성로 바로 옆에 이 228 기념 중앙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중앙공원에 기념탑이 있거든요. 이 기념탑은 1961년도에 대구 시민들의 성금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이게 대구 시민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없는 곳이 이 228 기념 중앙공원이에요. 그렇게 대구 시민들의 정신과 어떤 그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녹아져 있는 장소이고요. 그런 장소에 대해서, 그런 그 정신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이제 그것을 국가기념일로 공식적으로 확정짓는 것을 보면 대구 사람들이 야수님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뭔가 발상의 전환, 인식의 전환을 해서 다른, 기존과 다른 올바른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들을 좀 키워야 될 거고요. 그리고 228 국가기념일을 공식적으로 만들므로 해서 대구 시민들이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어떤 토대도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228 대구민주운동이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들어보셨나요? 사실은 따로 공부하지 않으면 사실 안 가르쳐주는 부분이에요. 그 선배들한테 부마항쟁,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신입생 때 선배들한테 부마항쟁 이 역사에 대해서 쭉 들으면서 때 듣고 처음 들었어요. 아, 그렇지만 저처럼 모르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올해부터 예, 기념일로 정해진 만큼 많은 관심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평당 5천만 원짜리 아파트 살면서 1년에 재산세 200도 안 되는 이런 부자들을 위한 그런 나라 언제까지 할 거예요? 정신 차려요. 어디서 여당이라 그러면 말도 못하면서 야당이 뭘 하면 삿대질하고 우리 새끼들 왜 되겠어요? 정신 차립시다. 이까이기는 우리 대구가 20년째 전국 경제 꼴찌라도 아무도 봐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밀어줬던 그 정당 나라 완장창 문가뜨렸잖아요. 안보 잠수함 만든다 그러면 구축함 만든다 그러면서 잠수함 잡는 레이더에다가 고기 잡는 어군 탐지기 달아가 돈 빼먹는 그게 안 벌어요. 나라 원칙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래갖고는 우리 자식들이 살 수가 없어요. 조용해 주이소. 지금은 제 시간이라. 예, 알겠습니다. 조금 금방 갑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앞으로 다른 정당 오거든 그런 소리 하지 마이소. 우리는 미움살 받기 있어요. 할 말을 하고 가야지. 부탁드립니다. 안보를 위해서라도 나라 경제를, 이 뒤집힌 경제, 부자는 터져 죽고 가난한 서민들은 굶어 죽는 이 경제 만들려면 이번엔 한번 기회를 주이소. 저희들도 무슨 만병통치는 아니라. 그러나 20년 전 IMF 국가부도가 났을 때 대통령 3번 떨어졌던 72살 김대중 후보 여러분 선택해가 그럴 때 김대중이가 거짓말했습니까? 고통을 참고 허리띠를 참자 하고 울부짖었을 때 여러분 건반지 팔고 엄숟가락 팔아가 그래 국가 위기 극복했잖아요. 이번엔 한번 기회를 주이소. 어르신들도 한 번만 더 바깥에 나와 있는 자제분들하고 상의 좀 해주이소. 우회되어 있는지. 세상이 우회 바깥 돌아가는데 아직도 우리가 익해가 될 건지 아닌지 한번 상의해 주이소. 지금 지나가는 아주머님들 내가 목소리를 높여서 죄송하지만 여기서 당당한 여당한테도 그렇게 항의할 정도 배짱 없으면 우리한테는 그거 가면 안 돼.
그래가 대구 출신 우리 아이들 어디 가서 큰 소리 못 쳐요. 그리고 그 아주머니 모르겠지만 칠성시장 앞에 아마 대형 SSM 마트 들어왔다 할 때 여러분 상인 여러분하고 안 싸워줬잖아요. 저희들은 못난 야당이지만 여러분 곁에 서 있었잖아요. 이래 하는 게 세상이 바뀌는 기지 언제까지 얼굴도 안 보고 찍어주는 그런 정치, 그런 선거 언제까지 할 겁니까? 도와주이소. 칠성시장이 무슨 특정 정당에 그 사람들 텃밭 아니라. 정말이지 이제 대구 시민이 분노했다는 거 보이고 대한민국 민심과 대구 민심이 따로 가지 않았다는 거 보여주이소. 그래야 우리 새끼들이 어디 가서 당당하게 대구 출신하고 이야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가 했잖아요. 첫날 이 대구에 와서 광주 대통령, 부산 대통령, 대전 대통령, 대구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대통령 한번 하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다 들지는 않을 겁니다. 한번 기회를 주이소.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이가 이 위기 시에 한번 국민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문재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구 수성갑에선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새누리당 김문수 후보를 크게 이겼습니다. 2012년 19대 총선과 재작년 대구시장 선거에서 연거푸 낙선한 뒤 세 번째 도전 만에 승리했습니다. 현실을 바꿔야 된다는 여러분의 변화 열망이 크셨습니까? 그게 이제 부족한 저를 계기로 이렇게 여러분들의 깊은 마음을 드러내신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기 군포에서 16, 17, 18대 3선 의원을 지낸 김 후보는 19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주의 타파를 명분으로 대구로 내려왔습니다. 두 차례 낙선한 선거에서도 40%가 넘는 득표율로 가능성을 보였던 김 후보는 이번 승리로 단숨에 야권 대선주자 반열에 오를 전망입니다. 대구 북구 을에서는 무소속 홍의락 후보가 새누리당 양명모 후보를 따돌렸습니다. 19대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홍 후보는 지역구 의원으로 국회에 재입성하게 됐습니다. 대구 경제를 살리고 우리 북구을 자존심을 살리는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실망시키지 않고 약속을 꼭 지키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0년 민주당 후보로 경북지사에 도전했던 홍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더민주에서 컷오프 됐지만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되는 반전 드라마를 연출했습니다. 법적 조치까지 언급하고 있는데 다소 감정적인 이런 대응엔 비판적인 보도 자체를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담긴 게 아니냐는 해석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강한 듯 따뜻한 남자 기정씨가 정말 좋아요. 할 때마다 부끄럽죠. 미치겠네요. 근데 계속 똑같은 말 하잖아요. 뭐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사람들이 다 기정씨가 정말 좋다고 느끼게끔 만들어 드리려고 똑같은 얘기 계속합니다. 자, 김종인 컷오프의 아픔을 딛고 강철 같은 의지로 다시 일어서고 있는 가뜩이 같은 남자, 현역 같은 전우환 강기정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강기정 의원님과 12번째 만남입니다. 아, 많이 됐네요. 100개까지 가셔야죠. 정이 많이 쌓였어요. 네, 100개까지 가셔야죠. 다 대답을 안 하시네. 100개면 앞으로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100개면 2년입니다. 예. 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손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감동했던 그 멘트의 주인공, 강기정 의원님의, 사모님. 정확한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런 표현들이 좀 어색할 때가 있어요. 강기정의 반려자, 아니면 강기정의 특별보좌관. 왜 이러세요? 월급이 있으면 돈 주고 없으면 안 주는. 아, 제가 생각해낸 게 있습니다. 강기정의 실소유주.
자, 유기숙 교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감기 중이신데 올라오셨다고요? 네, 요즘 좀 무리를 했더니 몸살 기운이 있었는데 너무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제가 그러셨구나. 여기를 꼭 와보고 싶었어요. 그러게. 어떤 곳에서 팟캐스트를 진행하는지 그런 사심 때문에 여기를 오게 됐어요. 감사드리고요. 우리 팟캐스트는 역사의 현장 같은 거예요. 나름대로 오시는 분들은 특히 이제 세고로 유가족 분들 오시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네. 뭔가 그 느낌이 좀 다른가 봐요. 근데 몸이 편찮으신 가운데 광주에서 이렇게 올라오셨는데 방송이 11회 정도 나가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가 이렇게 언급했던 바로 그 인물이시고 일단은 한번 여쭐게요. 의원님 마이크는 꺼드릴게요. 입대겠습니다. 반항하시면 안 돼요. 입 다물겠습니다. 예. 어떻게 만나셨어요? 저희는 이제 사회단체, 그때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이라고 거기에 지역 조직인 사회단체에 저는 정책실장을 하고 있었고, 남편은 청년협의회 회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역의 어르신들이 서로 각자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있으니까 너희 둘이는 반드시 결혼을 해라. 그래야만 한다. 저는 연애를 했어요. 네. 연애를 하다가 실패를 막 한 무렵에 무려 한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어르신들이 이제 진짜 너희들이 짝을 만났다. 저는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었는데 별다른 대안이 없으므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강기정에 대해서 강하지만 따뜻한 남자라고 하는 게 세뇌된다고 한 것처럼 저도 이제 그 어르신들의 말씀에 세뇌가 돼서 반드시 둘이 결혼을 해야만 하나 고민하기 시작해서 하다 보니 이벤트가 쌓여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여자분들은요, 내가 좀 튕겼다. 요 느낌을 강하게 어필을 하시는데 참 어쨌건 두 분은 운명적으로 만나신 것 같고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면 그 외로움을 못 견디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때 딱 앞에 있는 사람 이게 운명의 만남인 거죠. 우리 여사님도 운동권이셨군요. 그러니까 네.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감성적 결이 비슷해야지 그걸 이해를 하지. 운동 전혀 안 한 사람하고 한번 살아보실래요? 학교 때는 만난 적 없고 언제 한번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이제 밖에 나와서 저하고 4살 차이 학번이 4년 차이 나다 보니까 만날 기회가 전혀 없었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유기숙 정도는 후배 내지는 알로 다 보이죠. 제가 문 열어주지 마세요. 삼미 이명박의 조카 김동혁 씨죠? 김동혁. 이명박의 누나가 있어요. 이귀선 씨라고.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이귀선 씨의 아들이 바로 김동혁인데 최근에 이제 우리 방송으로도 제목으로도 나갔잖아요. 이명박이 뭐 다스, BBK, 국정원, 특활비 등등등 다 해도 진짜 조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숨겨진 부동산이라 그랬는데 실제로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거 아니고 이명박 거다. 자기들 친인척들한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지금 최근에 돌고 있는 자료들을 보면요. 이명박 씨가 친인척들의 차명으로 여기저기 타놓은 땅들을 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의원님한테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만한 재산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일단은 현대 사장할 때 재산이 좀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그 월급쟁이가 그 정도로 만들 수 있을까요? 당시에는 이제 부동산이 재산으로 둔갑했던 소위 그 강남 신화가 있을 때였기 때문에 아마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때 일단. 그때 만들어진 것이 하나 있을 것 같고 그 후로 이제 재산 불리기를 시작했겠죠. 도곡동 땅을 팔아서 다스에 투입하고 다스를 통해서 BBK 투입하고 BBK 돈 김경준이가 떼어먹으려니까 그걸 LA 총영사 김재수를 시켜서 이명박은 반드시 받아내고 다른 투자자들은 다 손실 다 봤잖아요. 근데 MB는 기어이 국가 공권력을 대통령을 활용해서 받아내고 이런 걸 볼 때 재산 불리기의 기지 아닙니까? 이번에 보도 나온 것만 해도 부천에 있는 공장부지 이게 시세만 100억 원이 넘고요. 그리고 용산에 있는 점포도 이것도 그 김동혁 씨 서류상의 소유이긴 한데 이것도 상가 점포 하나도 이게 10억 원대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명박 재산 땅이든 다스든 이명박 재산을 지금 누가 승계를 받냐 누구 거냐 주인이 이동혁 거냐 이시영 거냐 또는 조금 전에 이야기하는 김동혁 거냐 즉 이명박 대통령의 사촌들의 싸움이 시작됐다.
그리고 이 싸움 속에서 지금 때로는 비밀 창고도 공개된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영포빌딩의 지하 2층 비밀 창고가 드러난 것이 누구에 의한 진술, 결정적 진술일까? 이걸 볼 때 김백준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이동영, 즉 이시영의 사촌, 형 이동영이 훅 찔렀지 않았을까. 그래야만 결국 이 재산은 자기 거이 된다. 서류상으로는 뭐. 예, 뭐. 그래서 아무튼 이 재산 싸움이다, 이건 지금.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이상은과 이동영이 욕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상은은 자기를 좀 평생 동안 먹여 살려준 동생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배신할 생각이 조금 덜한 것 같고. 네. 이동영은 좀 다른 거죠. 이제 위치나 역할이. 살짝 욕심이 좀 있는데 이시영이나 이명박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우면서도 네. 뭔가 속에 그 뒤 속에는 이거 갖고 싶은데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정확히 이명박 형제지간에는 이명박 대통령 중심으로 딱 단합도 하고 좀 양보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 아래 사촌들로 오는 순간 이시영, 이동영, 김동혁 등등 사촌들한테는 그건 아버지 때 이야기고 우리 때는 다르지 않냐. 이건 내 거야. 어? 이러면 이제 이명박 입장에서는 속이 타죠. 속이 타지요. 이걸 다스를 본인 거라 하자니. 법적으로 가서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진퇴양난을 겪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쨌건 이명박 씨는 지금 최측근인 사람들, 특히 뭐 김희중, 김백준 그리고 이상득의 측근이라는 김주성 국정원 기조실장. 지금 이동영 정도까지. 이동영은 이제 물론 검찰 들락날락 할 때는 그 이야기를 자기 아버지 거라고 생각한다는 게 이명박을 보여줄 목적이 아니고 재산을 갖고 싶은 목적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우리 생각보다요 다스가 상당히 대기업이에요. 네. 현대 납품업체이긴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 중소기업처럼 보이지만 규모로 보면은 우리나라 100위 안에 들만한 정도로 저는 대기업이라고. 중견기업이죠, 정확하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다스의 협력업체가 이제 그때도 이야기했던 IM, SM, 아임 내꺼, 이시영 내꺼, 그다음에 SM 협력업체로 이제 재산을 이렇게 옮겨가는 그 과정에 있지 않나 싶어요. 결국 이 모든 비밀은 비밀 창고 민투 위원장 아닙니까? 3민투. 급이 달랐다고? 급이 다르고 전혀. 그리고 저는 그 부문 청년운동의 대표고 저 유기숙 씨는 일개 그냥 실무자였지. 자, 반박 필요합니다. 생각해보니까 마이크 꺼드린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내각이 있다면 그 청와대 보좌관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사회운동에는 늘 맞습니다. 전략을 생각하고 정책을 생산하는 곳이 있어야만 해요. 제가 눈에 들어왔던 것은 원석처럼 다듬어지지 않았는데 좀 다듬으면 괜찮아지려나? 이런 느낌을 가지고 봤던 것 같습니다. 너무 까부나? 아니요. 뻔한 소리. 우리 남편은 너무 좋아요. 이거는 누가 듣겠어요? 당연히 스킵이지. 이런 이야기 재밌습니다. 그렇게 만나셨군요. 여기까지는 이제 재미를 위해서고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유기숙 여사의 더 재밌는 인터뷰는 에피소드 후반부에서 더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정치 현안부터 먼저 이야기하고요. 검찰이 영포빌딩을 2번이나 압수수색했는데 사실은 이 영포빌딩의 원조는 강기정 의원님이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기억하는데 이명박 당시 후보가 영포빌딩에 영포빌딩 관리인으로 자기 아들, 딸을 집어넣어서 거기 월급도 주고 건강보험도 뭐 넣고 이런 방식이었었잖아요. 그 이슈가 이명박의 BBK 이슈가 잦아들면서 뭔가 죽어가려고 할 때 그 당시에 그걸 터뜨려서 끝까지 물고 늘어졌던 분이 바로 저는 의원님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기억 좀 더듬어 주십시오. 이 영포빌딩 요즘 MB를 잡기 위한 핫 이슈가 되어 있는데요. 장소, 뜨거운 장소가 되어 있는데 이 영포빌딩을 3번 압수수색합니다. 처음은 다스 사무실인 2층 다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그리고 2번째는 이동영 조사가 끝난 바로 그날 저녁 지하 창고를 압수수색하고 그러다가 또 한 번 최근에 압수수색을 해서 3번을 압수수색하는데요. 이 영포빌딩을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영포빌딩. 영원히 포기하지 않는 빌딩이다. 영원히 포기하지 않는 빌딩이다. 누가? 이명박 아저씨가.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영원히 포기하지 않는 빌딩.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빌딩이 사실은 이제 MB 소유였던 거에 막
있고 이 MB 소유인 영포빌딩에 자녀 위장 취업을 시켰던 것을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제가 폭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겨레신문 일면에 실리고 그랬던 이 영포빌딩을 대선이 되면서 대통령이 되면서 청계재단에 사회 헌납을 하죠. 그래서 자기 것이 사실은 또 아닌데 그런데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비밀 창고를 그것도 다스 창고인데 본인의 창고로 이용해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포빌딩이 영원히 포기하지 않는 MB의 비밀 창고가 돼 있는데 그래서 이 영포빌딩을 둘러싸고 지금 이곳이 사실상 MB의 다스의 주인이냐 아니냐를 밝혀낸 많은 문서가 발견됐고 덤으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까지 추가로 그러니까요. 예,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의 영포빌딩의 사실은 원조세요. 우리 의원님이. 그때 2007년에요. 대선 앞두고 이 영포빌딩 한 겨울인데 그때 가서 실내도 보고 또 가서 문 열으라고 두들기고 하고 대단했어요. 이걸 또 제가 가끔씩 쓰는 사자성어로 음수사원이라고 하죠. 음수사. 물을 마실 때는 음수. 그 근본을 생각하라. 어디서 온 물인지. 그러니까 이명박의 영포빌딩은 강기정 의원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영포빌딩이 결국은 MB가 그렇게 포기한 것 같지만 포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본인의 무덤이 사실상 되고 있는 거죠. 최근에 어떤 분이 이명박 집 있잖아요. 네. 이명박 집에 마당을 한번 파보고 싶다는 거예요. 숨길 게 많을 거예요. 거가 마늘밭인가요? 그 건물에 있는 사람도 모르는 비밀 창고를 만들어 놓고 보관할 정도인데 검찰이 털었더니 하는 말이 이거 왜 여기 와 있지? 대통령 기록관으로 가야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원본 아닙니까? 원본. 네. 참. 오늘 방송을 오늘 정도원 씨가 또 네. 김현정의 뉴스쇼 나가가지고 여러 가지 말 중에 그래요? 계속 걸려요. 지금 그때 정치원 독리할 3가지 이것 중에 또 말했어요. MB의 부정선거 당락 뒤집힐 일까지 있었다. 이 발언을 또 했단 말이에요. 네. 이명박보다 정도원 씨가 더 나쁜 게 이 정도면은 불법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본인도 가담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조사를 하거나 수사를 해야 되는데 언론에 돌아다니면서 자꾸 이런 식으로 말만 흘리고 사람 궁금하게 만들어서 내가 성격이요. 제가 궁금한 거 못 참아요. 그래서 잠깐 궁금하면 생각 안 나면 검색해보는 스타일인데 정도원 씨 때문에 잠이 안 와요. 지금 내가 불면증이 시달리고 있어. 정두원을 고소를 하시죠. 유해 혐의로.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금 정두원 씨가 사실은 계속 MB를 압박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자기 정치를 하는 건지 정말 좀 국민들은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농담으로. 물 들어올 때 놓아줘야 된다.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오늘 제가 그 방송 출연이 있었는데 마침 조혜진 의원하고 함께 이렇게 방송 출연했어요. 조혜진 의원은 잘 알다시피 MB에 상당히 그렇죠. 가까운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조혜진 의원한테 간곡히 부탁을 드렸어요. 이렇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을 때 정말 MB까지 구속되는 것을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바라겠냐. 그러진 않다. 그렇기 때문에 평창올림픽도 지도자로서 이렇게 같이 모시기도 했던 거고 이쯤 되면 더 이상 그 검찰 수사 피해자 수사 기록 흘려서 압박하고 이런 검찰 못된 짓도 해서는 안 되는데 이제 MB가 이쯤 되면 고백해라. 잘못한 건 잘못한 것대로, 잘한 건 잘한 것대로, 때로는 용서도 구하고 때로는 그 죄를 잘못이 있었다면 벌을 받겠다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될 때가 지금 왔다. 맞습니다. 평창올림픽 끝나고 바로 고백할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전 진심을 담아서 조혜진 의원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조혜진 의원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물론 MB 입장에서 만약에 그걸 다 시인하는 듯한 발언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이 몰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한나라의 대통령을 지낸 자이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용서를 일단 구하는 것이 먼저인 게 한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하고 뽑아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저런 사람이었다니 생각하는 마음의 상처가 있단 말이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자, 근데 어떤 사건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하는 것보다 언론이 하는 게 더 커요. 그러니까 언론들이 각종 채널들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MBC, JTBC, SBS, 한겨레 뭐 이런 정도 이명박의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수사를 막 하고 있어요. MBN까지도 뛰어들었는데 종편이 MBN은 제가 보기엔 능력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명박이 알아 정도를 단독으로 살아서 내는 정도고
아까 말한 4개 정도는 이명박은 수사를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언론사라고 보는데 여러 가지 것들 나오는 것 중에 이명박이 다스 보고를 직접 받았다는 결정적인 정보를 확보했다는 보도까지 나왔거든요. 김백준이 발언했다. 네. 김백준의 증언이 검찰 증언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아마 영포 빌딩 영원히 포기하지 않는 빌딩 이명박 비밀 창고에서 아마 자료가 많이 쏟아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김백준이 이명박 측의 면회를 거절하고 있다, 거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중요한 게 오늘 또 간밤에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이 구속됐는데 일단 구속시켜 놓으면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김영석도 그럴 거고 김백준도 그럴 거고 본인들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사항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누군가의 지시. 지금 김백준이라든가 김희중 또 국정원 기획실장이었던가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 자백을 하고 있는데 사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건 조직 내부로 보면 배신자고 물론 법률적으로 보면 내부자 고발, 법이 보호하는 내부자 고발이기도 하고 또 검찰로 보면 진실 고백이기도 하는데 이런 점을 언제까지 검찰은 피의 사실을 흘려서 언론이 그걸 받아쓰게 하고 또 아랫사람들이 공범자였던 아랫사람들이 자꾸 이 고통스러워하고 이런 모습을 끝낼 수 있는 바로 그 당사자는 MB다. 우선 구속 여부나 조사 여부를 떠나서 본인이 진실되게 고백하는 것, 국민께 사실 실토하는 것 이거 제일 클 것 같은데. 그 가운데 또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그 언론들의 수사의 결과물이에요.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다스의 120억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 다스 전담 수사팀은 정호영 전 BBK 특검을 내일 오후 2시쯤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전 특검은 지난 2008년 BBK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스에서 120억 원이 빠져나간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정 전 특검은 그러나 이 돈을 비자금이 아닌 격리 직원 개인 비리로 결론짓고 언론에 발표하지 않은 건 물론 검찰에도 사건을 제대로 인계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 전 특검은 지난달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수사 자료를 공개하면서 자금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으로 흘러간 사실이 없고 횡령은 개인 비리였던 만큼 애초 특검 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기록을 넘겨받고도 추가 수사를 하지 않은 검찰이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강변했습니다. 정 전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오는 21일로 끝이 나는 만큼 불과 3주 만의 수사에서 검찰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BBK 특검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 2008년 2월 김진 다스 총괄 부사장과 이상은 다스 회장의 측근 김종백 씨가 경주 외환은행에 이 회장 개인 계좌에서 100억 원을 한 장짜리 수표로 인출했습니다. 이 돈은 도곡동 땅을 포스코에 매각한 뒤 고 김재정 회장과 100억 원씩 나눠 이 회장이 보관해오던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표는 계좌 주인인 이상은 회장이 아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금 관리인인 이영배 씨에게 전달됐습니다. 왜 나한테 가져오지 않고 갖고 왔다가 나중에라도 가져가면 문제 없지 그걸 왜 바로 갖다 줬냐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런데 최근 김종백 씨가 공개한 녹취에 도곡동 땅을 판 돈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등장합니다. 영감이 시연이 보고 달라 그러다니까 이거야. 예. 그 시연이가 이상은 치고 내놓으셨더니 난 모른다. 운영이 안 돼. 이렇게 된 거야. 이 전 대통령의 조카 김동혁 씨는 이 전 대통령이 도곡동 땅 판 돈을 돌려달라고 했다고 이해한 건데 3개월 뒤 이 녹취를 들은 이상은 회장의 아들 동영 씨는 김동혁 씨가 사안을 착각하고 있다고 자신의 최측근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녹취록을 이동영 부사장이 확인한 후 김상범 이사가 저희 가게에 와가지고 140억과 100억을 얘는 반대로 얘기하고 있다. 다스 여직원이 조성한 비자금 120억 원이 특검의 요구로 회사로 반환되기 전에 이상은 회장이 보관하던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은 이미 이 전 대통령 측에 건네진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 돈이 이미 2008년에 이 전 대통령 쪽에 전달된 만큼 이 전 대통령이 시영 씨를 통해 돌려받으려던 돈은 땅 판 돈이 아닌 별도의 비자금이라는 얘기입니다. 최근 이런 내용을 파악한 검찰은 이상은 회장의 계좌에서 나와 이영배 씨에게 건네진 100억 원짜리 수표의 정확한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돈의 행방을 찾으면 도곡동 땅의 원주인은 물론 이 돈이 투자된 다스의 주인과 BBK의 배후까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홍준표 대표가 굳은 얼굴로 행사장에 들어서며 손가락으로 한 언론사 취재진을 지목합니다. 여기 MBN 마이크 빼세요. MBN은 오늘부로 당사 출입 금지 그리고 부수를 빼세요. 허위 기사나 하는 거는 내가 취재를 권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이 언론사가 쓴 기사를 문제 삼은 겁니다. 당에서 제명된 류여애 전 최고위원이 홍 대표에게 수년간 성희롱을 당했다는 주장을 담은 기사였습니다. 홍 대표는 나를 음해하는 가짜 언론이란 SNS 글을 남겼습니다. 또 해당 언론사에 공문을 보내 한국 당사 출입 금지에 취재 거부, 전당원 시청 거부를 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한국당은 가짜뉴스와의 전쟁도 선포했습니다. MBN 측은 표현에 일부 오류가 있었다며 정정보도문을 냈지만 취재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건 지나쳤다며 당 관계자와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일상불란하게 다 해놓고 MBN에 조치를 하거나 뭘 할 수 있는 답변을 주거나 할 수 있는 시간 하나도 안 주고서 어떤 성의 있는 조치와 회사 당국으로부터 어떠한 얘기를 해왔는지 그거부터 회사 가서 회의를 해보시고 저한테 따지세요. 홍준표 대표는